저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될 거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마이너스 요인도 있지만 플러스 요인도 있어요. 중국이 만약 계속해서 미국과 친하게 지냈으면 우리 반도체도 끝났고요. 예. 다 먹었어요. 사실 이 모든 것이 좀 엇박자나고 뭔가 과거와 좀 다른 느낌을 받은 게 뭐냐면 미국이 동맹들에게 설비 투자를 강요하고 있거든요. 예. 중국은 공급 과잉으로 계속 가는 거고 새로운 설비 투자가 엄청 진행되는데 이건 예. 굉장히 비싸게 만들어야 돼요. 미국 가서. 예. 이거 그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정말 엄청 비관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좀 불락이 나눠준 경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 우리가 기업을 찾을 때 지금 생각해야죠. 미국의 투자를 늘리고 있고 미국의 익스포저가 높거나 선진국의 화장품도 중국보다는 일본의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우리 애널리스트 주장이지만 예. 그런 식으로 어쩌면 동맹국들을 향한 어떤 수출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들을 예. 집중하신다면 예. 중국 보고 있으면 금융위기 올 것 같고요. 예. 느낌이 그렇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공급과잉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근데 중국은 또 그렇게 안 갈 거예요. 그냥 중국은 또 러시아와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예. 또 러시아에 싼 석유를 쌌다 쓰고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이 블록화가 결국 우리를 파멸로 가져갈 것이냐.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적응해가는 과정으로 보는 사람과 이게 파멸적 과정으로 보는 과정과의 차이인데 저는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자본과 변동성 아닐까? 아직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린 게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미국이 생각보다 소위 코어 CPI 문제가 심각하냐? 심각합니다. 예. 근데 이마저도 결국 미국의 주택 가격이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잡힐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용품 가격도 결국은 이러한 후행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잠재워질 것이다. 두 번째, 그럼 지금까지 그래도 긍정적 징후를 이끌었던 원자재 가격의 안정이 이어질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이어진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적응을 해갔다는 거죠. 이제 적응을 해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수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래로도 크게 안 열리고요. 위로도 크게 못 여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뭘까요? 이런 상황에서 환경을 이용해서 그렇게 돈을 벌고 뭔가 매출을, 돈 버는 거 매출을 늘리는 기업. 네. 이게 뭔가를 뒤져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저는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또 하나 부가에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내년 상반기가 그렇게 최악으로 안 봐요. 내가 놀라울 정도로 내년에 금융위기 가능성 제기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그러기에는 이번 올해 연준이 잘했습니다. 어쩌면 확실하게 인플레 쪽을 제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기 예. 때문에 저는 인플레가 어느 정도 제어된다는 신호만 나온다면 새로운 어떤 정된 환경 속에서 새롭게 우리나라 기업들 돈을 더 버는 구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올해 가을이 여전히 아까 말했던 순환적 사고로 본다면 기회의 영역으로 보고 있고 예. 뭐 이럴 때 용기를 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맨 마지막 차트 관련해서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차트를 사실 되게 암울하게 보자면, 이제, 이 블록 경제가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로, 어떻게 보면 디플레 논란까지 벌어질 정도로 이렇게 싸게 물건을 공급할 수 있었던 곳이 분리된다. 미국에서 악조건화해서 비싸게 물건을 만들면, 인플레가 장기적으로 좀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이게 이제 핵심이죠. 하이 아메리카 시대라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갔잖아요. 네. 그때 인플레가 안 났던 거는 결국은 중국에서 싼 노동력을 갖고서 싸게 수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미국은 소비해가지고 그만 남은 잉여만큼 저 새로운 생산성 향상에 투자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이 이제 세계 경제 체제에 들어온 게 2002년 WTO 때예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마크 트웨인이. 라임은 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중국이 없으면 세계가 망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또 중국이 빠진 채로 뭔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더 발전하는 시대도 있었어요. 예. 그게 결국은 어떤 시대였냐면 그 냉전 시기였지만 예. 결국은 미국의 품 안에 들어가서 많은 기업들이 발전을 했죠. 어떻게 보면 중국이 들어오면서 세계의 경제가 지나친 어떤 소위 디플레 환경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나라는 뭐 자체의 문제도 있었지만 뭐 헤어나지 못했잖아요. 예. 근데 어느덧 자연스럽게 약간 과거보다는 높은 인플레 시대로 갈 거야, 앞으로는. 예. 뭐, 만약 그 시대로 간다면, 인플레가 어느 정도 약간은 뭐, 유지될 때, 우리가 현금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길게 본다면, 결국 그때는 또 집을 사고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전하는 새로운 질서를 잡는 과정에서의 변혁기를
술이 격돌해서 술이 망한다 누군가 이 구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될 거로 보지 않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블록화되는 체제 내에서 경제가 나름대로 성장을 할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마이너스 요인도 있지만 플러스 요인도 있어요. 어떡할 뻔했어요. 중국이 만약 계속해서 미국과 친하게 지냈으면 우리 반도체도 끝났고요. 예. 다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군요. 어떻게 얼떨결에 중국이 쫓아오는 걸 또 견제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또 이거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중국 향 매출 비중이 좀 높았던 한국 기업의 경우는 이제 중국을 블록 경제화되는 과정에서 손절하는 과정에서 좀 고통을 많이 겪겠네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장품과 엔터예요. 화장품과 화장품은 우리나라의 소위 큰 업체들, 아모레나 LG생건이 중국에서 엄청난 히트를 쳤었는데 예. 미국에서는 히트를 못 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익스포저가 너무 높다 보니까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엔터는 중국에서 처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룹들이 가서 히트 많이 쳤잖아요. 중국에 혐한령 내려준 뒤에 다 멈췄는데 뭐 세계로 나가버렸잖아요. 예. 어떤 비즈니스든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중국의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은 앞으로도 별로 거라니까요.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게임주들 중에서도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문을 열어주는 기업이 나와준다면 제가 가끔 그래요. 제가 뭐 걸그룹들 뭐 남자 그룹에서 BTS가 하이브를 만들었고 여자 걸그룹에서 결국은 트와이스가 일본을 뚫었고 예. 그다음에 블랙핑크가 세계를 뚫었잖아요. 그런 제품이 나와준다면 그 기회 제조업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우리가 좀 맡기다 보니까 지금은 암울해 보이지만 빈 영역을 화장품 얘기 들어볼까요? 아모레랑 빈 영역을 풀어야 하라고. 얘는 과거에 중국의 화장품 회사 중에서 이렇게 뭐 정말 옛날에는 뭐 저런 회사에 했던 회사가 이제 엄청난 메이저 회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랬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일본 게 이거였잖아요. 전자제품 하면 일본 거, 그리고 네덜란드 필립스 TV가 최고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뺏었잖아요. 뭐 상황이 좋다를 떠나서 우리가 중국에 다 뺏길 상황이었는데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저렇게 활동하게 놔뒀으면 TV고 뭐고 다 우리는 뺏기게 돼 있었어요. 길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접근하면 뭐 매일매일 힘들죠. 요즘 시장이 얼마나 변동성도 크고 주가가 여기서 뭐 확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기업들을 발견하신다면 올해만 보시지 말고 4, 5년 뒤까지 바라보시면 뭐 이런 말은 제가 원래 장기적 얘기는 잘 안 했어요.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장기적으로 지금이 정작 장기적으로 봐야 될 시기가 왔는데 매일매일 시장에서는 하루하루 매크로 뉴스에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좀 괴로워도 그런 걸 좀 찾아서 가는 그런 구간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그래서 국채금리가 치솟다 보니까 와 국채 싸졌다. 국채 좀 사시면 좋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채권이 제일 먼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일 것 같아요. 그거는 꼭 채권을 안 사도 예금 들어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해들 하시는데 주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체자산 쪽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예금 들었다니까요. 예금 금리가 워낙 제가 맨날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금리 와줘서 우대 금리 해주면 내가 넣을 수 있다. 근데 상당한 금리 수준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만약에 미국채 금리가 4%짜리 나오면 안 돼. 안 기자님 어떠시겠어요? 고민 약간 일부 자산 약간 넣어놓을 수 있죠. 장기적으로 박아두면 괜찮잖아요. 근데 저라면 근데 그거는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의 영역이고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인플레에 익스포저 됐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또 이 인플레가 고착화됐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투자를 안 하면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요즘 특히 경계하셔야 되는 거는 무조건 나는 완벽한 기회를 잡아서 주식을 사거나 완벽한 기회를 잡아서 부동산을 사거나 이건 부동산도 좋은 지역에 좋은 물건이 갑자기 급매가 나오면 사야 되는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반대로 말하면 미국 주식이 1000포인트 빠지고 막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을 때는 아침에 나와서 막 무조건 시장에 떠나야겠다 생각이 들 때 스스로 그럴 때마다 주식을 조금씩 사놓으시면 결과론적으로 시장을 내년 뒤에는 좀 웃으면서 바라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2년 새 파워게임이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이 많이 폭락을 했지만 환율이 너무 오른 덕분인지 사실 체감적으로는 이렇게 막 큰 손실은 아니란 말이죠. 결국 미국 주식이 낫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한국이 빨리 반등을 못한다면 당분간 미국의 그 강한 경기에
좀 탄탄한 소비에 묻어가자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지금은 달러 투자에 그냥 확신이 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주식에서 터져도 달러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니까 그리고 달러 투자가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산이라는 거를 꼭 주식으로 포트폴리오 짜는 게 아니라 달러 자산도 좀 어떤 달러가 굉장히 약해졌을 때는 달러 자산을 사놓고 지금은 반대로 뭘 사야 되거든요. 엔화 자산을 사고 유로 자산을 사야죠. 달러는 지금 드러난 거예요. 지금까지 좋아진 걸로. 원화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큰 자금들은 원화 자산은 이렇게 선호는 안 하죠. 리스키하죠. 코로나 이제 뭐 걸려도 다들 뭐 그래도 부지기여서 이제 유럽에 다 놀고 있던 부동산들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요번에 그 물가 올라온 걸 잘 뒤져보시라는 거죠. 가면 와 숙박비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레스토랑 외식비가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느 나라예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유럽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달러가 좋죠. 네. 달러 자산보다는 좀 유로 자산이 좋고 최근에 저는 엔화 자산도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엔화 자산은 뭐냐면 우리 좀 리오프닝 재개되고 나면 가장 가까운 나라부터 가지 않을까요? 멀리 일본은 다 갈 것 같아요. 여행 갈 돈만큼만 바꿔놔라. 제가 주장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항상 순환론적 사고를 다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안 좋은 데가 좋아질 때를 노리고서 여기서 사는 거고 좋아진 건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 이제 확신에 차서 이렇게 내 말한 듯이 좋았지 않았어? 내 말대로 나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야. 저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떠드는 어떤 그러한 소위 미디어의 어떤 소음에 주목하지 말고 정작 지금 물어보세요 스스로. 아, 나 일본 여행 갈 건데 엔화 좀 사놔야지. 유럽 내가 이탈리아를 한번 저도 요새 와이프랑 맨날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럽을 엄청 비싼 거 아세요? 많이 한국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디 가시려고? 우리 아빠가 스페인을 넘어가고 싶어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가격이랑 여행사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여행주들 좋아지지 않겠어요? 아니 제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다녀야 되니 화장도 해야 될 거고 옷도 사 입을 거고 백화점도 가서 면세점도 들릴 거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게 많다니까요. 근데 많은 여기 앉아서 다 무슨 생각하시면 반도체 사이클 언제 돌 거야? 다 그것만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분은 재고를 보면 큰일 났다 생각하시겠지만 재고를 계속 쌓아놓을 수 없잖아요.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재고떨이에 들어갈 거고 그거 재고떨이를 하는 순간 많은 기업들은 싸게 사겠죠. 그쵸. 그러면 또 살 것들이 막 보인답니다. 주식시장을 그렇게 지금은 남을 보면서 접근하시면 두렵지가 않으시고 제가 미스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생각을 크게 바꿀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늘도 뭐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도 보니까 제가 농담처럼 저번에 친한 친구가 얘기했더니 좀 비관적인 얘기를 해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 다 같이 안 좋으면 마음 편해지니까 그냥 세상이 한번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부동산도 거의 폭락을 하고 부동산이 정말 많이 빠져도 그때 가도 못 사요. 왜냐면 그때 가면 더 빠진다고 못 사는 거고요. 주식도 매일 바닥에 사는 건 운이고요. 적정한 시점 물려서 산다는 표현을 써요, 저희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격대에 와 있는 기업들은 이미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날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 큰일 났구나 하고서 이제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를 봐요. 회의 들어갔다 나오니까 11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때서야 이제 가격을 이제 좀 봤더니 내가 요즘 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좀 밀렸다가 오히려 거의 보합권에 와 있더라고요. 크게 안 그랬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미, 사람들이 뭐 개인이 사서 개인도 스마트 머니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아마 분명히 시장은 더 변동성, 에너지 가격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에너지 갖고 얘기가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그거에 연연하시지 말아라. 그러니까 적응해 가고 있다. 지금 막 전세가 바다에다도 기름 띄워놓고서 사고 팔고 있고, 돈 되는데 뭘 안 해요. 여기 수리남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도 뭐예요? 그 나라에 틈새가 있으니까 다 들어가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드러난 데이터나 그거 보고서 세상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제 기준에는 제가 틀려더라도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투자자의 마인드는 아니다. 이런 판단. 뭐 상황이 힘들어도 그래도 이럴 때 사야지 어떤 물리면서 살만한 또 구간이라고 또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보면 업종별로 기업별로 쪼개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자이언트TV 양소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